애착 수업 3장. 애착은 어떻게 애착 이론으로 발전했나? 부모의 성격이 애착 유형에 미치는 영향. 에인스워스는 애착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유형별 애착이 형성되는데 어머니의 태도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안정형 아이를 둔 어머니는 대체로 감수성이 높았다. 이를 응답성이라고도 하는데 아이의 바람이나 욕구를 재빨리 파악하고 즉각 대응하되 아이가 원하는 수준 이상으로는 받아주지 않고 아이 욕구에 맞춰 그때그때 적절히 대응했다. 한마디로 아이의 안전기지가 되어준 것이다. 이 어머니들은 모유 수유를 비롯한 아이와의 스킨십을 즐기는 경향을 보였다. 회피형 아이를 둔 어머니는 대체로 무심하고 아이가 다가오는 것을 귀찮아했다. 아이가 울거나 슬픈 표정을 지어도 아이를 더 안아주거나 다정하게 대하지 않았다. 이 유형의 어머니들은 아이와 신체 접촉을 할 때도 기쁨보다 불편함을 느꼈다. 이처럼 아이가 아무리 어머니를 원해도 어머니가 다정하게 대하거나 반응을 보이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면 아이는 어머니가 더 이상 자신을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 때로는 어머니에게 거부당했다고 여겨 분노하기도 한다. 이런 아이들은 커서 평소에는 차분하다가 갑자기 화를 내는 일이 많다. 그런데 거부하거나 무심한 부모와 정반대로 지나친 보호와 간섭을 하는 부모에게 통제당하면서 자라는 아이들도 회피형이 된다는 사실이 최근에 밝혀졌다. 본인의 주체성이나 욕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의무가 주어지고 지시받는 상황에 처하면 아이는 자기 의지를 가질 수 없고 마치 서커스단의 원숭이처럼 수동적이 된다. 이런 아이는 부모를 안전기지라기보다 자신을 심리적으로 지배하고 학대하는 존재로 여긴다. 이처럼 부모에게 심리적으로 지배당하면서 자란 사람은 타인을 자신의 자유를 방해하는 번거로운 존재로 생각하게 된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과 물리적, 심리적으로 거리를 두는 식으로 자신의 안전과 자유를 확보하려는 행동을 하기 쉽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사람은 부모가 지나치게 많은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자신의 뜻이나 의지대로 행동하지 못해 결국 본인도 자신이 뭘 원하는지 모르는 상황에 놓인다. 선천적으로 회피형인 아이는 일찍 자립해서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으려 하는 반면 심리적 지배를 받으면서 자란 후천적 회피형 아이는 친밀한 관계나 정서적 관계를 즐기지 않고 부모에게 의존하는 착한 아이가 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는 경우가 많다. 회피형과 양가형이 혼재된 두려움 회피형이 되기 쉬운 것이다. 양가형 아이를 둔 어머니는 변덕이 심해서 어떤 날은 아이의 요구에 지나칠 정도로 예민하게 반응하다가 어느 때는 다른 일에 정신이 팔려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는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아이의 욕구와 어긋난 반응을 보이거나 엉뚱한 행동으로 오히려 아이를 불안하게 만든다. 아이를 따뜻하게 보살피던 어머니가 둘째를 갖거나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겨 아이에게 소홀해지는 식으로 애정 표현이나 보살핌의 정도가 갑자기 달라지는 경우도 있다. 이런 변화도 아이를 불안하게 만들거나 어머니가 반응할 때까지 끈질기게 요구하는 성향을 심어줄 수 있다. 무질서 혼란형은 앞에서도 말했듯 학대당하는 아이의 대표적인 유형이다. 학대 경험이 있는 아이의 80% 이상이 이 유형에 해당되는데 자신이 심리적 학대를 당한다는 사실을 들키지 않으려고 행동을 감추는 일부 아이에게서도 이 유형이 나타난다. 이 외에도 부모가 양육을 큰 부담으로 느끼고 아이 때문에 자신의 삶이 침해당한다고 생각하거나 마음의 상처 때문에 아이에게 얽매이는 있는 경우에도 아이는 확고한 안정감을 느낄 수 없어서 언젠가 부모라는 버팀목이 사라지지 않을까 두려워한다. 이처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경우 무질서형에 빠질 위험이 크다. 이 같은 장기 관찰 연구가 계속되면서 어린 시절 형성된 애착 유형이 성인이 된 후에도 오랫동안 지속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불안정한 애착을 보이는 아이는 성인이 되었을 때 특유의 문제나 증상을 보이기 쉽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안정형 아이는 성인이 되어서도 정서가 안정되고 인간관계나 사회생활에도 가장 무난하게 적응한다. 스트레스에 대한 내성도 높고 필요할 때는 도움을 요청할 줄 알며 자기 주장도 확실하다. 당연히 이혼도 여러 질병에 걸릴 위험도 낮다. 회피형 아이는 다정하지 않고 표정이 굳어있어 쉽게 호감을 얻지 못해 교사나 친구들로부터 냉정하거나 부정적이라는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학교에서 폭력, 반항, 비행 같은 문제를 일으키기 쉬워
어린 시절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으며 성인이 된 후에도 폭력을 행사할 위험이 크다. 심신증이나 해리성 장애에 걸리기도 쉽다. 신체 감각이나 감정에 둔하고 힘들거나 괴로운 심정을 표현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데 서툴기 때문에 질병에 걸릴 가능성도 크다. 인격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커서 자기애성 인격장애, 강박적 인격장애, 분열병질 인격장애 등이 생길 수 있다. 사회성이 부족하고 모든 혼자 힘으로 해결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인생을 생각보다 힘들게 만들 수 있다. 양가형 아이는 사람들의 표정에 민감하고 지나친 애정과 인정을 바랄 가능성이 크다. 이를 불안형 애착이라고 하는데 이 유형은 인간관계에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또한 불안장애나 의존증에 걸리기 쉽고 의존성 인격장애나 히스테리성 인격장애로 발전하기도 한다. 무질서 혼란형 아이는 ADHD를 비롯한 정서장애와 행동장애, 경계성 인격장애를 포함한 다양한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 애착은 세월처럼 새겨진다. 초기의 애착 연구는 주로 영유아와 어머니의 관계를 대상으로 실행되었다. 에인스워스 역시 어린아이와 어머니의 관계를 연구했고 애착 유형을 분류할 때도 1살짜리 아이를 대상으로 삼았다. 하지만 아이는 언젠가 성인이 된다. 그 후에는 어떻게 될까? 만약 아이가 성장하면서 어린 시절과 다른 애착 유형을 보인다면 부모에게 또 다른 애착 유형이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문을 해결하는 데 가장 크게 공헌한 사람이 에인스워스의 제자인 메리 메인이다. 메인은 아이가 1살, 6살 때 각각 애착의 안정성을 검사하고 부모의 애착 유형도 평가해 둘 사이의 관련성을 조사했다. 애착 유형을 평가할 때도 획기적인 방법을 시도했다. 1살 아이를 검사할 때는 에인스워스가 같은 낯선 상황 검사법을 도입했지만 6살 아이를 검사할 때는 가족의 이별 사진을 보여주고 느낌을 이야기하게 했다. 그 결과 이별을 직접 겪지 않았다 해도 피실험자의 말이나 반응을 통해 애착 유형을 충분히 구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안정형 아이는 가족이 헤어지는 모습을 보고 외로울 거라는데 공감했지만 크게 동요하지는 않았다. 회피형 아이는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별다른 느낌을 표현하지 않았다. 양가형 아이는 무조건 부모를 따라가야 한다며 지나치게 매달리다가도 떠나는 부모를 원망했다. 무질서형 아이는 도망친다, 숨는다는 반응을 보여 부모가 공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음을 보여주었다. 메이는 부모의 애착 유형을 특정하기 위해 성인 애착 면접법을 고안했다. 자신과 부모의 관계를 떠올릴 때 생각나는 형용사를 5개 말하고 각 형용사와 관련된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며 부모에 관한 추억을 설명하는 방식이다. 자신의 부모를 얼마나 긍정적으로 얘기하는가, 구체적인 에피소드를 떠올릴 수 있는가, 일관되게 정리해서 이야기하는가에 주목하자 애착 유형과 안전성 여부를 매우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안정형 참가자는 자신의 인생 경험을 이야기할 때 실제로 얼마나 행복한가와 관계없이 풍부한 추억을 긍정적으로 정리해서 설명했다. 회피형에 가까운 애착 경시형 참가자는 부모가 별 문제 없는 좋은 사람이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에피소드나 어린 시절 추억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과거와 마주하지 못하고 기억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마음의 평안을 유지한 결과였다. 이때 상담을 통해 기억을 떠올리게 하면 부정적인 에피소드를 기억해내는데 이런 훈련을 반복하면서 감정을 표현하고 감각을 되찾는 경우가 많았다. 양가형 아이와 비슷한 집착형 참가자는 성인이 된 후에도 과거 일을 떠올리며 강하게 분노했다. 특히 부모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가서 혼란스러워하거나 말이 길어지기도 했다. 미해결형 참가자는 다른 에피소드들은 차분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지만 애착에 상처를 받았던 사건을 떠올리는 순간 이성을 잃고 혼란스러워하며 격정에 휩싸였다. 자신과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부모님은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말하는 시기였다. 이들은 아이에 비유하면 무질서형 중에서도 혼란형에 가까웠다. 메이는 피실험자의 구체적인 사연을 모르고 일상을 상세히 관찰하지 않더라도 인터뷰만으로도 당사자의 몸에 세월처럼 새겨진 애착 유형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메인의 실험은 이후 추가 연구를 통해 애착 유형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성인의 애착 유형은 어린 시절의 애착 유형과 관련성이 높으며 이것이 평생 유지되는 경우가 많았다.
애착 유형은 대물림된다. 메이는 이 실험을 더욱 확장시켜 40여 가정을 대상으로 아이와 부모 간 애착 유형을 조사해 놀라운 결과를 얻었다. 1살 시기와 6살 시기의 애착 유형이 대부분 일치했을 뿐 아니라 어머니의 양육 방식과도 상당 부분 일치했던 것이다. 또한 아이의 유형을 보면 어머니의 유형을 예상할 수 있었다. 특히 안정형과 불안정형은 일치하는 확률이 매우 높았는데 안정형 어머니의 아이는 안정형, 애착경시형 어머니의 아이는 회피형, 집착형, 어머니의 아이는 양가형인 경우가 매우 많았다. 대신 아버지와 맺은 애착 유형은 그다지 강한 연관성을 보이지 않았다. 이 결과를 비롯해 다양한 추가 실험과 장기 연구 결과 안정형 아이는 안정형 성인으로 자랄 가능성이 크고 이 아이가 부모가 되었을 때 자신이 어머니처럼 아이를 안정형으로 기르기 쉽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다른 유형들도 마찬가지였다. 이 결과는 애착의 유형과 안정성 여부가 당사자의 문제로 그치지 않고 자녀, 손자에게 대물림된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맞으면서 자란 아이가 훗날 가정폭력을 휘두를 가능성이 크듯 한 집안에서 비슷한 불행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불안정한 애착이 세대를 거쳐 전달되는 이유를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물론 매우 힘든 환경에서도 불행의 대물림을 끊고 안정된 애착을 보이는 사람도 있었다. 이런 사람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이 의문의 애착 수업이라는 이 책의 집필 목적과도 매우 관련이 있다. 한편 메이는 안정형과 불안정형이 자주 쓰는 말에서 각 유형의 중요한 특징과 차이점을 발견했다.